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넘시티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수십조 원의 오일머니를 노리고 달려들었던 농업 선진국들이 단 한 포기의 작물도 살려내지 못한 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농업을 대국 네덜란드마저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며 두 손 두 발을 다들고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비웃던 대한민국이 조용히 사막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농업의 금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미친 역발상을 던졌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이 단 한 가지의 기술이 적용되자 타들어가던 모래바람 위에서 기적처럼 초록색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제자리에 주저앉아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완패했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고 이제 사우디 왕실은 백지수표를 내밀며 제발 한국의 기술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와 영상 40도를 오가는 한반도의 극한 환경에서 단련된 우리만의 독보적인 데이터, 전 세계 농업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사막 정복 시나리오, 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자예드 알만수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량 안보를 담당하는 차관으로 일해왔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면 됐고 무엇인가를 건설해야 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을 불러들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돈은 언제나 우리의 해답이었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새벽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 제 손에 들린 긴급 보고서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곡물을 실어오던 화물선 3척이 항로를 포기하고 회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항로 자체가 지나치게 위험해졌던 겁니다. 선박들은 본국 항구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배 안에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식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식량 비축량은 42일분에 불과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남아있는 식량이 고작 42일분이라는 의미였죠. 그 이후에는 슈퍼마켓 진열대가 비게 되고 국가 창고도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죠. 2,5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을 진 제가 막을 수 없는 재앙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목구멍을 타고 독처럼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조 달러 가치의 석유 위에 앉아 있는 나라입니다.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부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팔려는 식량이 없었고 위험한 항로를 통과하려는 배도 없었습니다. 더 큰 돈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기 식량을 자기 국민을 위해 움켜쥐기 시작했고 사우디의 석유 자금은 그 결정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 중앙시장에서 올라온 보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자마자 배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외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지난 6시간 동안 밀가루 가격이 3배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쌀 한 포대를 놓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가게 주인들은 폭동을 두려워해 서둘러 문을 닫고 있었고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른 속도로 도시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식량 공급 경로를 표시한 지도였죠. 모든 항로 위에는 빨간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길도 막혔고 유럽에서 오는 길도 막혔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항로 역시 모두 차단돼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식량 수출의 문을 닫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긴급 내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해온 얼굴들이 보였어요.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던 인물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량 운송 비용을 더 올리자고 했죠. 2배, 3배, 무엇이든 제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미 국제식량거래와 관련된 모든 연락망에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돌아온 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어떤 가격을 제시하든 팔 수 있는 식량은 없다는 것이었죠. 나라들이 자국민을 위해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하는 순간 돈은 의미를 잃습니다. 금괴는 먹을 수 없고 유정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도 없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강하게 만들었던 분은 이 위기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토론은 2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제안은 많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식량을 강제로 팔게 할 수도 없었고 전쟁 지역을 배들이 통과하도록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무에서 식량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죠. 30년 동안 제가 의지해왔던 경험과 방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문제 해결 수단이 완전히 무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인 파이살 빈 압둘라지즈가 회의 테이블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물컵들이 흔들리며 튀어올랐고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존심도 정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 하나뿐이라고요. 자존심으로는 빈 배를 채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라면 어디든 좋으니 전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의 모래 위에서 식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사흘 안에 이곳으로 데려오라고요. 그 결정 이후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72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사무실은 17개 나라에서 온 제안서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의 농업 전문가들이 사우디로 모여들었고 모두가 자신들의 기술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네덜란드는 1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문가 팀을 파견했습니다. 온실 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팀이었죠. 팀장 얀 얀센은 50년 동안 극한 환경에서 온실을 구축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자격 증명 자료를 들고 나타났고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햇빛을 활용해 식량 생산을 극대화하는 유리. 온실 구조물의 컴퓨터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최신 유럽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시스템이며 1년 내내 안정적인 채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죠. 그리고 한국 팀이 도착했습니다. 4명뿐이었습니다. 팀장 박진우는 긴 비행 탓인지 다소 지쳐 보였고 두꺼운 자료 대신 간단한 노트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창문 하나 없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었습니다. 유리도 없고 장식도 없는 그저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는 구조물이었죠. 건물 내부 사진에는 보라색 LED 조명이 선반처럼 쌓인 작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혼란스러운 속삭임이 퍼졌고 몇몇 장관들은 노골적으로 시간 낭비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에 300일 넘게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창문 없는 건물로 농사를 짓겠다는 발상은 상식에 어긋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팀장 얀 얀센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유리 온실과 이 콘크리트 건물의 대비가 너무도 우스워 보였던 거죠. 그러나 박진우는 그 웃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게 되는 목소리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태양은 친구가 아니라고요. 태양은 에너지이자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막의 태양은 식물에게 치명적인 열을 함께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태양은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식물을 죽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어 그는 온도 수치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하면 빛은 들어오지만 열은 안에 갇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온실은 온실이 아니라 오븐이 된다는 이야기였죠.
네덜란드의 기술은 네덜란드의 온화한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사우디의 태양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곳의 태양은 말 그대로 무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는 같은 차분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적었고 물도 부족했으며 겨울에는 햇빛마저 충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모든 한계가 해결책을 찾도록 강요했고 자연에 기대는 방식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비가 필요 없는 농장, 흙이 필요 없는 농장, 햇빛이 필요 없는 농장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온도와 습도, 빛, 영양분, 공기 상태까지 모든 요소를 인위적으로 통제한다고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안에서는 항상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창문 없는 건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태양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해야 한다고요.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파장만을 제공하는 LED 조명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과도한 열을 모두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보라색 조명은 식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빛의 조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물 내부는 항상 섭씨 20도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밖이 50도든 5도든 상관없이 말이죠. 파이살 의장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박진우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장이나 흔들림을 찾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직접 질문했습니다. 사우디의 태양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는 네덜란드의 기술이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의 환경은 극단적이고 극단적인 환경에는 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극단적인 한계 속에서 그 해결책들을 개발해왔고 이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은 저를 바라봤고 재무장관을 바라봤고 다시 박진우를 바라본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 팀과 한국 팀, 두 팀 모두에게 60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시 외곽 사막의 누마이시티에 소규모 시범 농장을 건설해 어떤 방식이 실제로 사우디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60일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팀은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박진우를 스쳐 지나쳤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며 낮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된 자신감도 승리를 예측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가올 일을 차분히 준비하는 모습뿐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태양을 막겠다는 이 거꾸로 된 발상이 정말 옳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미친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농업의 모든 개념과도 충돌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 믿음 역시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42일분의 식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리야드의 텅 빈 새벽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빵을 두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어둠 속에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농장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태양을 포착해 활용하려는 유리 농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막의 태양을 차단하고 거부하려는 콘크리트 농장이었습니다. 이 두 농장 가운데 단 하나만이 다가올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더 이상 실수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은 즉시 시작됐고 두 팀의 차이는 첫날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얀 얀센이 이끄는 네덜란드 팀은 누마이시티의 대형 트럭 행렬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트럭에는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조립식 유리 패널들이 실려 있었죠. 작업자들은 회사 로고가 새겨진 동일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정밀하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현장이었어요. 유리 패널들은 흠잡을 데 없이 맞아떨어지며 제자리를 찾아갔고
3주 만에 사막 위에 수정 궁전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완성됐습니다. 유리는 강렬한 햇빛을 반사하며 모래 위로 무지갯빛을 흩뿌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였고 리야드에서는 사진작가들이 일부러 현장을 찾았습니다. 언론은 세련된 디자인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투자자들은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추가 온실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왔습니다. 네덜란드 온실은 단 한 그루의 작물도 수확하기 전에 이미 성공의 상징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빛으로 가득 찬 풍경 그대로였죠. 그 빛나는 온실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박진우의 한국팀은 거의 침묵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철근이 현장에 들어왔고 기초를 파고 매일같이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장식도 미적 요소도 없는 회색 상자였습니다. 고든 벽, 평평한 지붕, 그리고 창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업 설비나 오래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보였죠.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국팀이 고용한 사우디 작업자 몇 명이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려한 구조물 옆에서 자신들의 건물이 지나치게 초라해 보인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한 작업자는 조용히 아니 밖보다 나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이었죠. 저는 국가 식량 비축량이 줄어드는 동안 며칠 간격으로 두 현장을 오갔습니다. 42일은 어느새 37일이 됐고 곧 32일, 28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숫자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폭탄 타이머처럼 머릿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죠. 압박은 점점 커졌고 저는 이 두 농장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빨리 정상 가동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네덜란드 온실 내부는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교한 관계 장치가 설치되고 있었고 자동 기후 제어 장치가 연결됐으며 재배용 선반들이 완벽한 간격으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깨끗했죠. 얀센은 거의 매일 관계자들을 안내하며 시설을 설명했습니다. 수경 재배 방식과 영양분 공급 구조를 설명하는 그의 태도에는 수백 개의 온실을 성공적으로 지어온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만수르 장관님, 첫 토마토는 6주 안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생산이 이어질 겁니다. 장관님의 식량 안보 문제는 바로 이 건물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40개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항상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온실 안에는 이미 토마토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유리 지붕을 통과한 햇빛 아래에서 잎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덩굴에는 작은 초록 토마토들이 맺히고 있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농장은 외부에 공개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과 전자 잠금 장치가 달린 철문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파이살 빈 압둘라지즈 의장이 내부를 직접 확인하길 요구했고 박진우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생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박진우가 에어 샤워라고 부르는 공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벽면의 노즐에서 강력한 여과 공기가 30초 동안 분사돼 옷과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거했습니다. 박진우는 사막의 미세한 먼지 하나만으로도 장비가 손상되거나 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 샤워를 지나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이나 우주선 내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부는 여러 개의 밀폐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또 다른 에어 샤워를 거쳐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재배실 안에서는 천장에 설치된 보라색 LED 조명 아래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외부와의 연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은 5층 높이의 수직 선반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나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은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고 화면에는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와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의장은 상추가 자라는 선반 앞에서 멈춰서서 보라색 조명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왜 평범한 흰색 조명이 아니라 보라색이냐고요. 박진우는 상추 잎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설명했습니다.
식물은 모든 색의 빛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빨간색과 파란색 파장을 사용한다고요. 빨간 빛은 성장과 개화를 돕고 파란 빛은 잎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두 파장을 함께 사용하면 사람 눈에는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며 흰색 조명처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이 공간 전체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태양 아래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곳은 농장이라기보다는 실험시설에 가까워 보였죠. 재배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한 젊은 사우디 남성이 태블릿 화면을 보며 수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압둘라였고 킹사우드 대학교 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그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고 압둘라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갔습니다. 습도가 왜 올라갔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조치만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중요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네덜란드 팀이 사우디 작업자들을 주로 단순 작업에 투입했다면 한국 팀은 그들에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느꼈습니다. 박진우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농장은 한국인들이 떠난 뒤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압둘라는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시설 전체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기상청에서 극심한 폭염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대규모 고기압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었고 향후 72시간 동안 기온이 섭씨 5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밖에 오래 서 있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열이었습니다. 타이밍은 최악이었습니다. 두 농장 모두 막 첫 작물 주기를 시작한 상태였고 진짜 사막의 극한 고온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였지만 이번 폭염은 모든 시스템을 실제 조건에서 시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얀 얀센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반사 코팅이 된 유리와 충분한 냉각 용량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했죠. 50년의 경험이 담긴 확신이 느껴졌고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박진우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시스템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염은 예보대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의 기온은 이미 48도였고 정오에는 52도를 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온도계는 섭씨 55.3도를 가리켰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고 에어컨이 작동 중인 사무실 안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리야드에서는 이동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오후 3시 17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얀 얀센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온실 내부 온도가 68도까지 치솟았고 냉각 시스템이 유리를 통해 유입되는 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누마이시티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네덜란드 기술자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장비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토마토 식물들이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었고 잎 가장자리는 갈색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수분이 끓어오르며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얀 얀센은 땀에 젖은 채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태양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온실은 냄비가 돼 있었고 아름다운 유리 구조물은 식물들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50m를 걸어 한국 시설로 향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아무런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에어 샤워가 30초 동안 시원한 공기를 뿜어냈고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안의 온도는 섭씨 20도였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공기 속에서 보라색 조명이 일정하게 빛나고 있었고 식물들은 건강한 모습 그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막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죠.
박진우와 압둘라는 제어 화면을 보며 평소와 다름없이 수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박진우는 콘크리트 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열과 싸우지 않는다고요. 애초에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꺼운 단열과 폐쇄 구조 덕분에 외부 온도가 얼마든 내부는 항상 20도로 유지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엔 미친 생각처럼 보였던 발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연 햇빛은 공짜가 아니었고 치명적인 열과 함께 따라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인공 조명은 비용이 들었지만 완전한 통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시간 뒤 파이살 의장이 도착했고 그 역시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재배실을 오래 바라본 뒤 박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런 농장 50개를 더 지으세요. 즉시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건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파이살 의장이 한국식 수직 농장 50개 건설을 지시했을 때 그 결정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고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이 문제가 급격히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계 1위 농업기술 수출국이었고 국토는 작지만 식량 생산 분야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 강국이었습니다. 누마이시티에서 벌어진 온실 실패는 단순히 조용히 수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언론과 중동 전역의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공개적인 실패였죠. 시들어버린 토마토 사진은 카이로에서 테헤란까지 신문 지면을 장식했고 사우디의 열 앞에서 세계 최고 온실 기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각국의 농업회의와 대학 강의실에서 분석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상황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길 리 없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폭염이 지나고 파이살 의장이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사우디 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긴급 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반데르 베르흐 대사를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에어컨은 여전히 사막의 열기를 밀어내느라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는 중동 여러 나라에서 20년 넘게 외교 업무를 수행해 온 노련한 인물이었고 설득과 협상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은 생략한 채 그는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번 폭염을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극단적 기상현상이며 네덜란드의 온실 시스템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40개 나라에서 검증된 유럽 기술을 버리고 대규모로 검증된 적 없는 한국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실제 사우디 환경에서 20도를 유지했지만 네덜란드 온실은 70도에 도달했다는 점을 말이죠. 이것은 일시적인 고장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설계 자체가 환경에 맞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유리와 자연 햇빛은 이 사막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대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솔직한 조언이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수직 농장 기술이 극도로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대안이 있다는 거였죠. 네덜란드 온실을 재설계하고 냉각 용량을 늘리며 특수 유리 처리를 하면 전체 비용은 한국 방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네덜란드 온실 3개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은 막대했지만 무한하지는 않았고 교육과 의료, 도로와 국방, 물 인프라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 과제는 많았습니다. 50개의 한국 수직 농장은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그 돈은 다른 중요한 분야에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효율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전날 그 콘크리트 시설 안에서 느꼈던 20도의 공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은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지옥이었는데 안은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었죠. 아름다운 유리 온실 안에서 토마토가 익어 죽어가며 증기를 내뿜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위기를 보고하던 얀 얀센의 공황 어린 목소리 역시 잊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실제 조건에서 이미 검증됐다고요.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사는 결국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외교적 표현 속에 분명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존을 파는 존재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까지 모두 한국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요. 네덜란드는 대등한 협력을 제공하지만 한국은 통제 관계를 만든다는 주장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눈앞의 성공에 취해 장기적인 전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새로운 형태의 의존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고 없이 누마이시티로 향했습니다. 준비된 설명이나 연출 없이 평소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설 안에서 박진우와 압둘라는 위기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늘 그렇듯 설명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덜란드 대사가 말한 의존성 문제가 사실인지 묻자 그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의 사막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조국을 재건했던 이야기였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팔고 싶은 것은 기계가 아니라 지식이며 궁극적으로는 독립성이라고요. 압둘라를 가리키며 6개월 안에 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될 사람은 바로 그라고 했습니다. 이 농장은 고장이 날 때마다 한국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우디 스스로 고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비용 문제를 다시 꺼냈지만 박진우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식량 안보의 가치가 얼마인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더 싼 시스템이 과연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말이죠.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고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경보가 울렸습니다. 북서쪽에서 대형 샤말 모래 폭풍이 접근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하며 차분히 대응을 준비했죠. 외부 카메라에 비친 사막은 거대한 모래벽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시설 내부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공기 흐름은 자동으로 조절됐고 미세한 모래조차 내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3시간 동안 폭풍이 몰아쳤지만 안에서는 온도도 습도도 단 하나의 수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점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단 한 알의 모래도 재배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단 한 그루의 작물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네덜란드 온실은 모래 유입으로 가동을 멈춰야 했고 복구에는 열흘 이상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식은 비쌌지만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니라 모든 위협으로부터 식량을 지켜내는 요새였습니다. 극한의 열도, 모래폭풍도, 외부의 혼란도 이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신을 가지고 파이살 의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싼 해답은 아니지만 사우디 환경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상적인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며 그렇기에 불가능을 전제로 설계된 해법이 필요하다고요. 의장은 제 보고서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0일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지식이 돈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의장은 승인 문서에 서명했고 계약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네덜란드 팀은 조용히 사우디를 떠났고 온실은 해체됐습니다. 떠나기 전 얀 얀센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한국의 접근법에 대한 존중을 표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일하려 했던 네덜란드와 자연을 완전히 통제한 한국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말이죠. 그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농장을 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결국 그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체득한 나라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지탱하게 될 거라는 걸 그제야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50개의 수직 농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왕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농업기술 사업이 됐습니다. 처음 누마이시티에 도착했던 박진우의 4명짜리 한국 엔지니어 팀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서울에서 파견된 200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사우디 작업자들과 분리된 채 일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한국 엔지니어 1명당 반드시 2명의 사우디 엔지니어가 짝을 이뤄 함께 일하도록 배치됐습니다. 이 방식은 박진우의 배려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그가 끝까지 고집했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프로젝트 시작 회의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3년 안에 한국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날 것이며 그 시점에는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의 지원 없이도 100% 사우디 인력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요. 단순히 농장을 가동하는 법이 아니라 유지, 보수와 문제 해결, 설계 변경과 시스템 개선까지 모두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구적인 고객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누마이시티 시범 시설에서 일하던 젊은 공학도 압둘라는 박진우가 사막 농업 아카데미라고 부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첫 번째 사우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이 과정은 식물 생물학부터 LED 조명 기술, 기후 제어, 물 재순환 공학, 영양분 조합 화학, 해충 관리, 완전 자동화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6개월짜리 집중 교육이었습니다. 난이도와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압둘라는 현장을 방문한 저에게 매일 12시간씩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야를 새로 배우고 있었다고 했죠. 교재는 두껍고 복잡한 도표와 수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시스템을 처음 설계했던 일부 한국 엔지니어들보다 수직 농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예측하고 고장이 나기 전에 징후를 파악하며 작물별로 최적의 재배 조건을 조정할 수 있었죠. 그는 학생에서 전문가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50개 농장의 위치 선정 역시 철저한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도시 인근에만 집중되지 않았고 단일 지역의 문제가 전체 공급을 흔들지 않도록 왕국 전역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각 시설은 동일한 설계 기준으로 건설돼 어느 한 곳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가 다른 모든 시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 부품은 서로 완전히 호환됐고 운영 절차는 표준화돼 문서로 정리됐습니다. 한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의 사우디 엔지니어가 즉시 이동해 별도의 적응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준화는 독립성을 구축하기 위한 박진우의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3년 전 식량 비축량이 42일로 떨어졌을 때 폭동 직전까지 갔던 리야드 중앙시장은 이제 인근 여러 농장에서 매일 사막에서 재배된 채소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농산물은 우리가 과거에 수입하던 어떤 식품보다도 훨씬 신선했습니다. 수확된 뒤 몇 시간 만에 시장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맛의 차이는 누구나 바로 느낄 수 있었죠. 실제 단맛과 산미가 살아있는 토마토,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오이, 향과 색이 선명한 상추였습니다. 특히 딸기는 놀라울 정도로 달았고 파이살 의장이 한때 우리가 전에 먹던 건 다 쓰레기였다라고 했던 말이 왕국 전역에서 농담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곤 했죠. 사막 딸기 먹어봤어? 다른 건 다 별로야.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이 채소들의 가격은 수입 농산물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국제 운송비도 없고 중간 유통 단계도 없었으며 관세나 통관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부패 손실도 사라졌죠. 농장이 바로 사우디에 있었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스템은 특별한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루하루, 주 단위로, 그리고 매달 꾸준히요. 이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막 국가들의 식량 안보 및 농업 전문가들이 사우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등에서 공식 대표단이 매주 방문했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건설 비용과 기간, 필요한 인력 규모, 자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예상되는 어려움과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모든 대표단에게 같은 방식으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있다면 장비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시스템을 스스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과 헌신, 그리고 자국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모든 농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간 뒤 맞은 두 번째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첫 폭염보다 훨씬 강하고 오래 지속된 열파가 닥쳤고 5일 연속으로 기온이 섭씨 5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리야드 전역의 에어컨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고 일부 노후 설비는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50개 수직 농장 내부의 온도는 목표치인 섭씨 20도에서 반도 이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물들은 바깥의 극한 상황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열파 기간 동안 저는 파이살 의장과 함께 제다에 있는 최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곳의 책임자는 한국 엔지니어가 아니라 파티마 알카탄이라는 사우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막 농업 아카데미 출신으로 압둘라와 같은 기수였고 성적도 최상위였습니다. 그녀는 메인 제어실에서 여러 재배실을 동시에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딸기 재배 구역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외부 온도가 57도인 상황에서도 내부를 섭씨 15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냉각 용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스템에는 충분한 여유가 남아있다고 했죠. 의장은 데이터 값을 확인한 뒤 현재 국내 채소 수요의 25%를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5년 안에 50%, 10년 안에 70% 자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작물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죠. 이어 의장은 LED 빛의 비율과 파장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고 파티마는 스펙트럼 자료를 띄우며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처음에는 한국 강사들에게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사우디 자체 실험과 연구를 통해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추야자처럼 사우디 고유 작물에 맞춘 새로운 재배 방식을 시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박진우가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대체가 아니라 강화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술을 사우디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며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식량 분야를 넘어 확산됐습니다. 수직 농장은 수천 명의 사우디 인력을 고용했고 관련 장비와 부품을 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에는 사막 농업 연구 과정이 신설됐고 일부 엔지니어들은 민간 기업을 창업해 다른 사막 국가에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는 결국 독립해 극한 사막 환경에 특화된 LED 조명을 만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의 제품은 기존 모델보다 전력을 20% 덜 사용하면서도 더 좋은 재배 결과를 냈습니다. 박진우는 그의 회사 개업식에 참석해 누마이시티 시범 시설의 첫 번째 LED 패널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로 부족함으로 강해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압둘라는 그 액자를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깊은 만족과 자부심으로 지켜봤습니다. 3년 전 식량 비축량이 바닥나며 도시가 혼란에 빠질 뻔했던 기억은 이제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정한 세계 공급망에 대한 의존은 완전히 통제 가능한 국내 생산으로 대체됐습니다. 리야드 중앙시장의 공포는 안정과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취약함에서 안보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이유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직 농업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자 전 세계의 관심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모두 호의적이거나 협력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배우고자 왔지만
또 다른 일부는 결함과 한계를 찾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성과가 일시적일 뿐이라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재현될 수 없다거나 사우디의 석유부라는 특수한 조건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규정하려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인 비판은 수직 농업을 자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한 전통 농업 수출 국가들에서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식량 안보 회의에서 저는 브라질 농업 장관과 공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수직 농업이 부유한 나라들의 값비싼 취미에 불과하며 전통 농업이 가진 규모와 경제성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대표단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수직 농장은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인구를 위한 채소만 생산할 뿐이라는 겁니다. 브라질은 2억 명을 먹여 살리고 수십 개 나라에 식량을 수출하는데 사우디의 시스템은 킬로그램당 비용이 10배나 높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농업의 미래가 아니라 절망의 산물이라는 평가였죠. 청중 일부는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오랜 통계와 수치로 뒷받침된 전통 농업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비용만 놓고 보면 수직 농업은 이상적인 기후 조건에서의 전통 농업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기준으로 문제를 재고 있었고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킬로그램당 비용만 보면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42일분의 식량만 남았고 어떤 배도 항구로 오지 않으려 했던 순간의 비용이 얼마였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수도에서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 국가 불안정과 체제 붕괴의 위험은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느냐고요. 브라질의 농업은 비와 온화한 기후, 경작 가능한 토지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우디의 지리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굶주리는 선택밖에 없었고 중간지대는 없었다고 말이죠. 토론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다른 사막 국가 대표들 몇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용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작동하는 해결책과 전혀 작동하지 않는 대상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스템에 대한 진짜 시험은 국제회의장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에서 찾아왔습니다. 전면 가동 4년째, 열이나 모래 폭풍이 아닌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여러 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공격은 즉각적인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고 수주에 걸쳐 온도와 습도를 미세하게 조정해 작물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침입은 파티마 알-카타니의 기술팀이 한 시설에서 설명되지 않는 전력 사용 패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악성 코드는 휴면 상태로 숨어 있으면서 운영 데이터를 수집한 뒤 점진적으로 피해를 주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초기부터 사우디 엔지니어들에게 시스템 전반과 보안 구조까지 이해하도록 훈련시킨 덕분에 우리 팀은 외부 도움 없이 감염 구역을 격리하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자동화된 농업 시스템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역량이 축적돼 있다면 외부 의존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취약함과 강점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압둘라의 LED 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농업 자동화에 특화된 보안 강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문제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즉시 개선의 기회로 전환하는 태도는 박진우가 줄곧 강조해온 사고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환경적 시험도 계속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수 사용이 제한되자 이미 물 사용량이 전통 농업보다 95% 적었던 수직 농장들은 재순환 효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야간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이례적인 겨울이 찾아와 난방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농장들은 문제없이 최적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국 전문가를 불러들이지 않고 사우디 엔지니어들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해법을 직접 설계하고 적용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풍작으로 식량 가격이 급락하자 수입 채소가 일시적으로 국내 생산보다 싸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싼 수직 농장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예산위원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보와 독립성, 국가 역량을 위한 투자라고요. 한 해의 가격 변동으로 식량 안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식량 안보는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와 경제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위기가 사라졌을 때 헌신을 유지하는 일이 위기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사우디 국민들이었습니다. 리야드와 제다에서는 수직 농장 농산물이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됐습니다. 사막에서 식탁으로라는 영상 채널은 수확 후 몇 시간 만에 시장에 도착하는 채소의 과정을 보여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 높아도 사우디산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곧 국가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행동이라고 느꼈습니다. 국제적 협력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가 진지한 의도로 우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취약성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우디 모델을 기반으로 한 첫 공식 기술 이전 파트너가 됐고 우리가 길러낸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러 사막 국가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고 우리가 얻은 지식은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힘은 풍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직시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끝까지 파고드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준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한 환경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바꿨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시는 굶주림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이 됐습니다. 식량 안보 차관으로서의 마지막 근무일, 저는 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라색 LED 조명 아래 누마이시티에서 재배된 딸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딸기를 재배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한때 저를 잠 못 이루게 했고 공포로 몰아넣었던 숫자들은 이제 조용한 자부심과 안정의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채소 자급 자족률 53%, 왕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150개의 수직 농장, 사막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4,000명의 사우디 엔지니어, 연속 8년간 식량 안보 위기 없음, 위험한 항로를 통과해야 하는 수입 선박에 대한 의존성 없음, 리야드 시장의 공황 없음, 식량 가격 폭동 없음. 이 변화는 완전했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 은퇴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시설 건설이나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농장을 지었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확보했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에 큰 수표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을 스스로 축적해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달 박진우는 우리 수직 농장 네트워크의 최신 확장인 150번째 시설의 공식 개소식을 위해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는 차분함과 자신감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됐던 누마이시티의 첫 시설에 함께 섰고 그는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는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처음 창문 없는 콘크리트 상자를 보여드렸을 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사막에서 태양을 맞겠다니요. 인공적인 어둠 속에서 식량을 재배하겠다는 발상은 제가 알고 있던 수천 년의 농업 상식과 완전히 반대였으니까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운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연을 깊이 이해했을 뿐입니다.
사막의 태양이 인간에게는 풍요로워 보일지 몰라도 식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점을 이해했고, 이 환경이 가혹하지만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다뤄진 한계는 쉬운 조건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10년 전 첫 만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이 부족함과 제약 속에서 강해졌다고 말했지만 그 의미를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시스템을 완벽히 다루는 모습을 지켜본 뒤 저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족함은 포기를 거부할 때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한계는 물러서지 않을 때 혁신을 강요합니다. 어려움은 해결책을 사는 대신 배우기로 선택할 때 진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파이살 빈 압둘라지즈 의장 역시 이제 은퇴한 상태였지만 제 공식 송별식에 참석해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42일 식량 비축 위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돈만으로는 생존과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아프게 깨달은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풍요로 이어진 우리의 선택이 다른 국가적 도전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진정한 지식 이전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존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떠난 뒤에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남기는 방식이었다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부분은 연설의 마지막에서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들을 향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8년 전 우리는 부유했지만 무력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해법은 없었고 석유는 있었지만 지혜는 부족했죠. 오늘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헌신과 어려운 기술을 마스터하겠다는 결단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더 발전시켜 다른 나라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학생이 교사가 됐고 의존하던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성공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몇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청중 속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을 위한 인정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박수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그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저는 국가기록보관소에 영구 보존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에서 시작해 안정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수직 농업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 왕국의 도로와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 삽을 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우리의 식량 안보와 독립성을 세우기 위해 첨단 기술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두 번 모두 그들은 의존을 남기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로 행동했다. 부족함을 제대로 다룰 때 그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한국은 적은 땅과 물, 적은 햇빛 속에서 강해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과도한 열과 사막, 부족한 비 속에서 강해지고 있다. 왕국 전역의 150개 시설에서 빛나는 보라색 LED 조명은 단지 채소를 키우는 불빛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시방편을 사는 나라에서 영구적인 능력을 만드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리야드의 저녁 열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150개의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보라색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있고 식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하는 차관 자예드 알만수르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신의 개입이 아니라 인간의 결단과 학습, 그리고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황금빛 태양을 이겨낸 보라색 빛의 기적, 무지를 넘어선 지식의 기적, 의존을 넘어선 파트너십의 기적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때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던 사막 국가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다른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막 국가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며 남기는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박진우.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변화할 용기를 선택해 주어서요. 오늘 밤도 사막은 조용히 빛나고 있고 그 빛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내일을 먹여 살릴 식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우디 차관의 마지막 회고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십조 원의 오일머니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식량 안보의 문턱에서 결국 사우디의 선택은 세계 1위 농업 대국이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남긴 건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결핍을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지독한 근성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사막 한복판에서 보라색 빛으로 피어난 우리 기술의 승리, 여러분은 이 소름 돋는 역전극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 사막을 초록색으로 물들릴 그날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